안녕하세요.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사연 즐겨 듣고 있어요. 저는 저한테 가장 빛나는 존재인 이제 막 20살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연을 보낸 이유는 제가 사랑하는 가장 소중한 아들이 저희 남편을 글쎄 정말 놀랄 만한 사연이라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럼 잡설은 각설하고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저희 집은 어릴 적부터 늘 가난했어요. 남편네 집은 저희 집보다는 부유한 편이었고요. 20대 중반에 만난 남편은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4살이 많았고요.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제 친구들도 하나, 둘 결혼하고 저도 결혼하기 전에 적은 나이가 아닌 상태였죠. 저는 지독한 가난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왔기 때문에 남편이 저희 집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형편이라는 그것만으로도 남편이 좋아 보였습니다. 같이 살면 재미도 있고 굶고 살진 않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했고 제주도로 떠난 신혼여행에서는 저는 허니문 베이비로 우리 아들을 얻게 됐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남들처럼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저희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육아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다니던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됐고요. 아들을 키우는데 전념하다가 아들이 중학교를 가는 나이가 되자 이제야 조금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배움 지원을 적극 활용해서 저는 뒤늦게 40이 넘은 나이에 어엿한 간호조무사가 됐습니다. 다시 병원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남편은 제가 일하는 걸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당신이 노력하는 건 알겠는데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렇게 뻔질나게 나가는 거야? 어? 나보다 많이 버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주는 돈이 부족해? 어? 아니 그러냐고. 말을 해봐 말을. 아니 여보 그런 말이 어딨어요. 나 회사 다닐 때보다 병원 다니는 게 더 적성에 맞는 것 같은데 요즘 다시 일하니까 활력도 생기는 것 같고 정말 좋단 말이에요. 우리 준이도 이제 다 컸는데 내가 언제까지 집에만 있으면 당신은 좋아요? 나도 사회생활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월급도 받고. 안 그래요? 아, 그래도 그렇지. 우리 아들 준이한테 소홀할 정도로 일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난 그걸 걱정한 거지. 뭐 일하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우리 가정에 문제 안 생기게 처신 똑바로 하고, 알겠지? 내가 다 우리 가족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아유, 알죠. 걱정 마요. 여보 참. 그런 걱정 뭘로 사서 해요? 오늘도 일하느라 피곤했을 텐데 얼른 씻고 와요. 내가 여보 좋아하는 김치찌개랑 계란말이 해놨어요. 오늘 현장 많이 바빴어요? 그래, 난 새벽같이 나가서 노동하느라 고생하는데 당연히 그래야지. 그렇고 말고. 김치찌개, 계란말이, 그게 다야? 고기 없어? 고기 사와서 나 씻는 동안 좀 구워놔. 식탁에는 그래도 고기가 있어야지. 당신도 이제 돈 벌잖아. 그 정도는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나 씻고 올게. 얼른 고기 사와. 남편은 딱 결혼 전까지만 다정하고 유머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알고 보니 남편은 다니던 회사에서 크게 사기를 당해서 몇 달째 월급을 못 받은 상태였더라고요. 제주도로 신혼여행도 겨우 다녀온 셈이었죠. 그렇게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결국 월급도 못 받고 그만두게 되자 남편은 신혼기간 내내 방황을 하다가 저희 아들을 가진 지 5개월이 되던 차에 드디어 저랑 아들을 책임져야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막노동판에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일해서라도 남편이 돈을 벌어올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남편은 점점 한 달에 일하는 날짜가 많아졌고 업력이 늘어갈수록 돈도 대우도 모두 점차 좋아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크게 한번 되었잖아요. 그것도 저와 결혼 전에 말이죠. 그때 말했으면 어쩌면 저는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저희 집보다 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아 보여서 결혼한 것도 컸기 때문이죠. 물론 그때 만약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지금 제 옆에 소중한 우리 아들 준이는 이 세상에 없을 테니까 그런 생각은 접어둬야겠지만요. 어쨌든 그래서인지 회사 생활에 대해서 남편은 굉장히 회의적이고 부정적이었어요. 제가 아들 준이를 어느 정도 중학생으로 키워놓고 다시 공부해서 마흔으로 넘어 간호조무사가 돼서 출근을 할 때도 탐탁치 않아 하는 게 사실 그런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남편은 가부장적인 면이 꽤 있는 편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자기 벌이가 부족해서 버는 거냐는 그런 자격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전혀 없는데도 말이죠. 정말 남자들이란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변명까지 만들어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형편이 그렇기도 했고요. 아니, 그런데 내가 버는 걸로 부족하다는 것도 아닌데, 굳이 간호조무사를 하겠다고 그 나이에 공부를 하고, 왜 그렇게 일하려고 하는 거야? 악착같이. 아등바등. 뭐 일반 회사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게 하겠다만, 난 이해가 안 돼, 당신이. 참 여보. 우리 준이 이제 중학생이에요.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 가면 대학 등록금까지 돈 엄청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돈 미리 벌어두자는 거죠. 나도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게 좋잖아요. 그동안 여보 혼자 돈 버느라 고생한 거 너무 잘 알아요. 나도 물론 준이 키우느라 집에서 고생했지만 밖에서 벌어오는 당신만 하겠어요? 하긴 그렇긴 하지. 그래. 준이 이 녀석 대학 가고 하면 대학 등록금 그게 정말 장난 아니긴 하지. 알겠어. 당신이 그런 생각하면서 일하겠다고 한 건지는 몰랐네. 그래. 당신도 일하니까 힘들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안 그래? 그럼요. 당연하죠. 여보도 그렇잖아요. 출퇴근이 여간 힘든 게 아니네요. 그런데 오랫동안 쉬어서 그런지 난 출퇴근하는 게 아직은 재밌어요. 몸은 힘들지만 환자들 돌보고 간호하는 게 보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좋아요. 뭐 당신이 좋다고 하니까 다행이네. 잘 다녀봐. 준이야 밥 먹자. 아빠 다 씻고 나왔다. 아빠가 엄마한테 고기 반찬까지 해오라고 했어. 식탁엔 고기가 있어야지 안 그러냐? 오 고기다 고기. 좋아요. 맛있겠다. 엄마, 고기 사오는 거 저 시키지 그랬어요. 김치찌개도 그렇고, 계란말이도 그렇고 다 맛있겠네요. 잘 먹겠습니다. 우리 아들 공부하는데 엄마가 방해하면 되겠어? 맛있게 먹어, 아들. 여보도 맛있게 먹고요. 남편은 그래도 제가 아들 준이 대학 등록금 미리 마련한다는 핑계와 남편 혼자 버는 거 이제 도와주고 싶다고 그런 얘기들로 잘 넘어가니까 또 뭐라고 안 하고 잘 넘어가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열심히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저희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계속 일을 했습니다. 간호조무사로 그렇게 열심히 일했고 어느덧 몇 년이 꼬박 흘렀네요. 일을 하면서 어려운 것도 많았지만 환자들은 돌보고 안내하고 아픈 곳을 고쳐주는 일은 저의 적성에 딱 맞는 일이더라고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치료를 해주었다는 사실에 보람도 있었고요.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흘러가지만 즐겁게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하고 나면 너무 피곤해서 녹초가 되었죠.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도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 준이가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준이도 어느덧 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되어갔고요. 물론 일을 다시 시작하고 나서는 남편과의 관계가 예전보다 더 뜸해지긴 했어요. 남편도 현장에서 일을 더 많이 해서 피곤한 것이 이유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저 또한 병원에서 시달리다가 돌아오고 나니까 피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잖아요. 피곤하면 아무것도 할 기운이 안 나니까요. 그래서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엄마가 암에 걸리셔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어요. 저는 제가 간병을 할까 하다가도
전문 간병인을 쓰면서 제가 퇴근 후에 엄마 간호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죠. 저희 집은 어릴 적부터 매우 가난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당연하게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난했고 엄마의 병원비가 힘에 부쳤어요. 제가 버는 돈은 꼬박 다 엄마 병원비에 간병비로 들어가곤 했으니까요. 전문 간병인을 쓰는 시간도 아끼려고 친정 아빠한테 제가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엄마 간호 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친정 아빠는 흔쾌히 당연히 본인이 지키겠다고 하면서 너무 걱정 말고 간호조무사로 병원에서 일하라고 하셨지만요. 하지만 어떻게 병원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겠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암으로 힘들어하면서 병원에서 하루 종일 누워 계신데 말이죠. 아빠, 전문 간병인 쓰는 것도 돈이 좀 많이 드네요. 제가 버는 걸로 병원비 내는 것도 빠듯하고 해서요. 제가 퇴근하고 주 3일 올 테니까 그 외 시간은 아빠가 조금 엄마 곁에서 간병해 주세요. 그럼 당연하지. 네 엄마 옆은 당연히 내가 지킨다. 그렇고 말고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어렵게 붙은 간호조무사잖냐. 그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열심히 네 일하는 거에만 집중해라. 못난 애비라 미안하다. 아이고, 너희 엄마도 너한테 이런 짐짝되긴 싫었을 텐데. 늙으면 아프지 말고 일찍 죽어야 되는데 너한테 볼 면목이 없다. 미안하다. 아빠도 참 그런 말씀 좀 마세요. 엄마가 들으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저 괜찮으니까 아빠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도 그 정도는 해야 제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아시겠죠? 끼니 거르지 마시고요. 네? 약속해요. 아유, 알겠다. 나도 배고픈 건 못 참는 거 잘 알잖니. 그래서 네 엄마가 그렇게 내 끼니를 챙기리나 늘 그렇게 고생을 했지. 가난한 형편에도 내가 밥 먹는 건 늘 1등으로 챙기는 게 네 엄마였는데.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하고 누워 있으니 내 마음이 요즘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다. 아빠는 이럴수록 더 힘을 내야지. 그런 힘 빠지는 소리 하면 어떡해요. 엄마가 정말 속상하겠어. 엄마한테 다 일러줄 거예요. 자꾸 그런 소리 하시면 저 이제 가봐야 돼요. 엄마 잘 부탁해요, 아빠. 그렇게 저희 엄마는 아빠와 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앓던 암으로 인해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렇게 혼자가 된 저희 아빠는 제 마음에 늘 걸리는 돌덩이 같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제 마음에 콕 하고 박혀서 탁 막혀버리는 그런 돌덩이 있잖아요. 항상 생각나고 안타깝고 끼니 거르실까 봐 걱정되고 그런 저의 마음을 아빠도 알아채셨는지 더 씩씩한 척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에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지만 저희 친정엄마의 빈자리는 그만큼 컸기 때문에 없는 것에 익숙해지는 시간도 참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빠는 끼니를 잘 챙겨 드시지 않으셨고 저는 반찬을 싸서 가져다 드리는 것도 여러 번 했지만 크게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혼자 차려 먹고 하는 버릇이 안 들어서 그러신 거겠죠. 그리고 집밥도 계속 먹다 보면 외식을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날따라 유독 저희 친정아빠가 어깨가 축 처진 게 너무 왜소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보신도 하실 겸 아빠가 제일 좋아하시는 삼겹살을 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서 만나자고 했고요. 아빠 오셨어요? 오늘 삼겹살 어때요? 평소에도 좀 삼겹살 먹고 싶을 때 사드시라고 용돈도 준비했죠. 많지는 않아요. 10만 원밖에 안 돼요. 아빠 집에서 밥 먹기 싫을 때 삼겹살에 소주라도 드시라고요. 아이고, 뭘 이런 걸 준비했어. 너희 엄마가고 나도 혼자 먹는 거 익숙해지고 있는데 삼겹살을 다 사 먹으라고 용돈을 주다니. 그럼 주는 거니까 잘 받으마. 고맙다. 제가 가난한 친정 아빠한테 삼겹살 좀 사드시라고 10만 원 챙겨드렸는데 그 순간 어떻게 알고 왔는지 남편이 나타나서 저한테 막말을 퍼붓고
제 뺨을 때리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너무 놀라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살이 된 우리 아들 준이가 나타나서 제가 뺨 맞는 걸 보고는 눈이 뒤집어져서 남편을 아주 나락으로 보내버리게 됐죠. 여기서 이러고 있을 줄 알았어. 이런 개념 없는 년. 나한테 아무 허락도 없이 감히 네 애비한테 돈을 갖다 바쳐? 나한테 안 걸릴 줄 알았어? 어? 언제까지 날 속여 먹을 생각이야? 아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그런 말을 할 자격 있어요? 아빠가 무슨 자격으로 엄마 뺨을 때려요? 떳떳하지도 못한 사람이 정말 증오스러워요. 아빠가 불륜 저지르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아요? 당장 따라 나오세요, 당장. 여보, 준이야,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당신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걸 준이 네가 어떻게 알아? 어? 할아버지가 오랜만에 뵙는데 죄송해요. 소란 피워가지고. 식사 마저 엄마랑 맛있게 하고 오세요. 저는 아빠한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할아버지, 나중에 저랑도 삼겹살 먹으러 같이 와요. 그럼 이만. 아들은 남편을 질질 끌고 나가면서 할아버지한테는 소란 피워서 죄송하다고 식사 마저 하시라고 예의 바르게 말을 하고 갔습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펼쳐진 이 상황에 너무 당황했지만 놀라서 젓가락도 못 드시는 아빠를 두고 아들과 남편에게 갈 수 없어서 아빠마저 삼겹살집에서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고서방이 네 뺨을 왜 때려? 너 그동안 맞고 산 거냐? 그런 거야? 나한테 용돈 주는 걸 고서방한테 말 안 했다고 이러는 거냐? 아니, 고서방만 일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번 돈으로 나 용돈 주는 것까지 허락받으라고 하든? 아주 고서방 안 되겠구만. 너 뺨은 괜찮냐? 네, 아빠. 많이 놀라셨죠? 죄송해요. 이런 못난 모습을 보여서요. 고서방이 요즘 많이 예민하긴 했어요. 현장에 일이 많아가지고. 저랑도 좀 소홀하게 지내왔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쫓아와서 아빠한테 용돈 준 걸로 뭐라고 한 건 이번이 처음이긴 해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저 고서방한테 맞고 산 거 아니에요, 아빠. 걱정 마세요. 내 눈으로 이렇게 직접 봤는데 어떻게 걱정이 안 되냐? 당연히 걱정이 되지. 안 그래? 게다가 준이가 한 말 또 뭐야? 고서방, 그놈이 바람이라도 피는 거야? 그, 그게 사실은 남편이 바람 피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준이까지 알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게다가 제 뺨까지 쫓아와서 때리면서 돈 가지고 그렇게 째째하게 굴 줄도 몰랐어요. 이참에 정말 남편이랑은 이혼해야겠어요. 준이도 이제 다 컸고. 뭐? 그러면 알면서도 고서방 불륜을 그냥 눈 감아줬다는 거냐? 대체 왜 그랬어? 왜? 내가 고서방 이놈을 당장 잡아다가 그냥, 아이고, 아유, 이 불쌍한 내 딸. 그런데 뺨까지 와서 때려? 이 친정아버지한테 삼겹살 사 먹으라고 용돈 줬다고? 고서방은 사람 새끼도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말고 이혼해버려. 네, 그동안 우리 준이가 아직 성인이 되지도 않았고, 저도 혼자가 되는 게 무섭고 두려웠어요. 제가 아무리 간호조무사로 일을 오래 하고 있었다고 해도 남편보다 못 버는 건 사실이었고요. 혼자서 준이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버텼는데 시어머니께서도 제가 버티는데 큰 도움 주셨고요. 그런데 이제는 아닌 것 같네요. 뭐? 사부인께서도 알고 계셨다고? 나 참, 그 양반도. 너한테 어떻게 그러냐? 자기 아들 간수 안 하고 자기 아들한테 뭐라고 해서라도 너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어? 아이고. 제가 참고 살겠다고 했어요. 이제 제가 다시 다 바로 잡을게요. 우선 아들 준이랑 이야기부터 해보고요. 준이가 언제부터 알게 된 건지 너무 걱정돼서요.
아빠, 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아니다. 내 생각은 말고 얼른 한 입이라도 좀 먹어라. 먹어야 기운이 나서 이혼을 하든 준이한테 가서 어떻게 알았냐고 묻고 그럴 거 아니냐. 얼른 먹어. 고기는 내가 구우마. 고기를 먹으면서 저는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그날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고기가 구워지면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다 보니 그날의 일이 아득하게 떠오르더라고요. 남편과의 사이가 단순히 피곤해서 그래서 멀어졌다고만 생각했던 제가 너무 안일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남편을 맹신했던 걸까요? 남편은 이런 저를 두고 바람을 폈더라고요. 동료 간호조무사 쌤이 말해주지 않았다면 몰랐겠지만요. 그래도 저는 알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속이 뒤집어지고 하늘이 까매지는 기분이 바로 이런 기분이었다는 것을 처음 느껴보았지만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팔짱 끼고 술 마시고 모텔로 들어가는 걸 제 동료 쌤이 봐버렸던 건 우연이 아니었겠죠. 처음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럴 리 없다고 잘못 보신 거 아니냐고 호통을 치다가 이내 진짜냐고 흐느끼다가 동료 간호쌤이 혹시 몰라서 찍어왔다면서 몰래 찍은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걸 보니까 더 이상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틀림없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귀에서 삐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머리가 어지럽고 시야가 흐려지더라고요. 뿌옇게 차오르는 것은 분노와 배신의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철저한 배신감과 좌절감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죠. 저는 당장 남편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갈 곳도 없었죠. 그러다가 조퇴하고 하염없이 근처 공원을 걷고 또 걸었어요. 그러다가 더 걸어 힘이 없어서 주저앉았죠. 그러다 떠오른 건 시어머니였어요. 당장 퇴근 후 남편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서 시어머니 댁으로 택시를 타고 갔죠. 어머니를 뵙자마자 다시 멈췄던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어머니, 어머니, 저 왔어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뵙게 돼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 말고 갈 데가 없어서 그랬어요. 어머니, 저 이제 어떡해요? 저희 남편이, 아유, 이 아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봐라.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아, 왜 다짜고짜 울고 그러니? 사람 불안하게 무슨 일인지 말부터 해보렴. 어머니, 현장에서 일이 많아서 피곤해한다고만 생각했어요. 적어도 딴짓은 안 할 것 같던 그 사람이 글쎄 바람을 피고 있었어요. 저 몰래 다른 여자 만나고 있더라고요. 저 이제 어떻게 살죠? 앞으로 그 사람 얼굴 어떻게 봐요? 우리 준이 아직 고등학생인데 혼자 키울 자신도 없어요, 어머니. 저 너무 막막해요. 숨도 잘 안 쉬어지는 것 같아요. 아이고, 참. 그걸 알게 됐구나. 미안하다. 아유, 내가 면목이 없구나. 알아도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정말 미안해.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야. 말려도 말려지지도 않고 알잖니, 준이애비 성격. 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께서도 이미 알고 계셨다니요. 아니, 그럼 남편이 바람 피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다는 소리신 거예요? 네? 말씀 좀 해보세요.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없다, 정말. 아유, 미안해. 나도 내 자식이라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저 들키지 않기만 바랬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아무리 준이 애비한테 말을 해도 이미 홀려버린 걸 마음이 떠난 걸 붙잡을 수가 없더라고. 진작 정리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어.
어머니, 그래도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얼마나 된 거예요, 그러면? 알게 되셨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요? 내가 알기론 1년도 넘은 것 같더라. 너한테 말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준이랑 너한테 정말 볼 면목이 없다. 저는 1년도 넘었다는 말에 실성을 하고 어머니께 간다는 말도 없이 뛰쳐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 앞 카페에서 눈물을 훔치며 일단 아들 준이가 모르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갑자기 시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갈 것 같다가도 그래도 저에게 그동안 알고도 속였다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겨우 다시 이성을 찾고 아들 준이한테 하루만 친할머니 댁에 가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죠. 급하게 집에 일이 생겼으니까 친할머니 댁에 가 있으라고 말이죠. 그렇게 대충 둘러대고 저는 남편이 오기만을 이를 갈고 기다렸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하고 온 남편이 바뀐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할 얘기가 있으면 하라고 오히려 뻔뻔하게 말하더라고요. 당신, 뭘 그렇게 노려보고 서 있어? 나한테 뭐 할 말 있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뜸을 들여? 얼른 하고 싶은 말 해. 난 말할 준비 다 됐으니까. 정말 뻔뻔하다. 당신이 사람이니? 내가 알던 남편 맞아? 내가 우리 준이 키우면서 20년을 함께 살아온 내 남편이 정말 맞냐고. 어떻게 나를 두고 이렇게 다른 여자랑, 그것 동네에서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나 증거도 있어. 사진으로 봤다고. 나한테 어떻게 네가 이래? 어? 아휴, 미안하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그래도 나 우리 준이한테 진심이고 우리 준이 키우는데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노력하고 살았어. 그건 당신도 알 거야. 그래서 이혼은 생각도 안 한 거고. 그래, 나 그 여자 사랑한다. 어? 우리가 그동안 너무 준이 키우는 데만 집중하면서 정작 우리 둘의 사이가 멀어지고 있었다는 건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 그 여자는 내 멈춰있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준 사람이야. 난 여보가 괜찮다면 이제 그 여자 책임지고 싶어. 뭐, 뭐라고? 책임을 지고 싶다고? 아니, 그게 나한테 할 소리니? 책임을 질 거면 우리 자식인 준이부터 책임져야지. 뭣도 모르고 네 자식 키우느라 뼈 빠지고 고생한 나부터 책임져야지.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알고나 짓거리는 거야? 왜 이렇게 변했니? 왜? 어떻게 말하든 소용없어. 내 마음 이미 진작에 당신한테서 떠났어. 그동안 연기하면서 아무 일 없는 척하고 사는 게 오히려 괴로웠다고. 이런 날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내가 준이 아빠 노릇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게 있어? 없잖아. 이혼 꿈도 꾸지 마. 우리 준이 생각해서라도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그리고 나 말이야, 그 여자랑 살고 싶어서 미치겠다. 근데 그걸 참고 있는 거야. 어? 바로 준이랑 당신 때문에. 살고 싶다고? 그 여자랑? 그 여자랑 살고 싶어? 그래서 나한테 그동안 아무 관계도 안 한 거니? 당신도 노력 안 했잖아.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만 생각했어. 현장에서 일이 계속 많다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다고. 왜냐하면 난 당신 아내니까. 그런데 정말 그래? 우리 준이한테 정말 떳떳한 아빠라고 생각하냐고. 우리 가정은 버려두고 고작 그 여자한테 가버리고 싶다고? 그런데 준이랑 나 때문에 억지로 참고 있으니까 뭐 고맙다라고 말해달라는 거야? 미안해.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내 마음 변하지 않아. 이게 내가 결정한 옳은 선택이니까 준이한테 이혼 가정 만들어주고 싶은 거 아니라면 잘 생각해. 여보도 속이 아닐 테지만 내 얼굴 보면 화만 나겠지. 나 오늘은 나가서 잘게. 미안.
남편의 뻔뻔하고 당당한 태도에 저는 그만 넋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저를 두고 나가려다가 제가 쓰러지니까 병원에 데려가긴 하더라고요. 눈을 뜨자 하염없이 돌아가는 세탁기통 안에서 정신없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빠져나온 기분이었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감이 오실까요?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이었고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답답한 느낌이었죠. 아직도 멍하고 상황 판별이 잘 안 되는 느낌. 새벽에 링거를 맞다가 깨어났는데 옆에는 너무나도 미운 남편이 제 옆에 엎드려서 자고 있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남편의 머리를 쥐어뜯고 바닥에 내려 꽂아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힘이 제겐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태어나는 걸 보지도 않고 바로 현장으로 출근을 했더라고요. 아니죠. 사실은 모릅니다. 출근을 했는지 아니면 바람난 상간녀랑 불륜을 저지르러 갔는지도요.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고 저는 순식간에 혼자가 됐습니다. 물론 준이에게 이야기할 수는 없었어요. 준이에게 아빠가 없이 평생을 살게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남편이 바람난 게 제가 그동안 간호조무사로 취직해서 병원에 적응하고 열심히 사느라 남편에게 무심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하면서 저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기도 했어요. 심지어 1년도 더 만난 거라면 저희 엄마가 암투병으로 힘들어 하셨을 때 제가 병원에 자주 가면서 괴로워할 때였거든요. 정말 그 생각까지 미치자 여러 가지 감정과 혼란스러움이 저를 괴롭혀 오더라고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건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신뢰와 안정감이 완전히 흔들린 상태였죠. 혼자서 이 감정들을 견딜 수 없을 만큼 상처받았고 분노, 슬픔, 배신감, 혼란 등 다양한 감정이 여러 겹으로 얽혀서 저의 가슴을 답답하게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미쳐버릴 것만 같았어요. 이런 감정들은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었죠. 제 내면에서 나오는 진심은 저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책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남편의 불륜은 그의 책임이며 저는 이 상황에서 피해자일 뿐이었으니까요. 이렇게 파도처럼 흘러오는 수많은 감정과 혼란 속에서 열심히 같이 살아보자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취직하고 일하고 있던 저를, 저희 엄마를 살려보겠다고 아등바등 하고 있는 저를 그렇게 한순간에 배신해버린 남편에게 너무도 화가 나고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다시 이를 바득바득 깔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마음도 몸도 떠난 사람을 제가 붙잡고 사는 게 맞나 싶으면서도 아들 준이를 생각하면 정신을 더 차려야만 했죠. 그렇게 비참하게 산지 얼마나 됐을까요? 삼겹살집에서 아빠한테 용돈을 드리다가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이 찾아와 제 뺨까지 때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빠, 난 아빠가 1년 전부터 바람 피운 거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동네에서. 정말 아빤 사람도 아니에요.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죠? 미안하면 사람으로서 그럴 수가 없지. 없어. 내가 바람핀 건 준이, 네가 대체 어떻게 한 거야? 언제부터 한 건데? 그리고 너 여기 어떻게 알고 나타난 거고? 저 아빠 미행하고 있었어요. 솔직하게 말해줄까요? 아빠는 엄마랑 이혼하게 만들 거예요. 위자료 두둑하게 준비해놔요. 증거 다 모아놨으니까. 아빠한테서 불륜 증거 모으느라고 좀 쫓아다녔는데 아빠가 엄마랑 할머니 식사하는 삼겹살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문 밖에서 보고 있었어요. 뭐, 뭐? 나랑 네 엄마는 오로지 준이 널 위해서 이혼하지 않고 있었던 거야. 그건 전혀 몰랐나 보지? 지금까지 모은 증거는 다 아빠한테 내놔, 얼른. 싫어요. 제가 왜 그래야 되죠? 아빠가 엄마한테 뺨까지 때리는 걸 봐버렸는데 내가 아빠를 뭘 믿고 주겠어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요. 평생 우리 가정을 위해서 고생한 우리 엄마를 배신한 것도 모자라서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용돈 드리는 거, 그게 그렇게 배알이 꼴렸어요? 아니, 그건 나도 사실 네 엄마 뒷조사 중이었다. 혹시나 나한테 실망한 네 엄마가 홧김에 맞바람이라도 피우지 않을까. 그런데 너희 할아버지 만나려고 여기 삼겹살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줄 몰랐지. 그런데 대뜸 용돈이라고 건네니까 욱해서 그만. 정말 끝까지 자기만 생각하네요. 아빠는 아빠라고 불러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당신 아들이라는 게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요. 어떻게 우리 엄마를 의심해요? 불륜 사실을 알고도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당신 불륜까지 안고 살아가는 엄마한테 어떻게 이러냐고. 이게 어디서 아빠한테 대들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러면 안 되는 거 몰라? 고준이, 너 아주 혼나고 싶어? 각오하세요. 아빠가 그동안 저지른 불륜, 엄마 배신한 것들 다 갚아줄 테니까. 내가 반드시 당신 나락가게 만들 거야. 알아?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비밀번호 바꿔버릴 거니까. 뭐라고? 야, 고준이, 아들, 이러면 안 되지. 아빠한테 어디서 그런 말버릇이야. 그러다 정말 혼난다. 어? 이제 대꾸도 안 해? 아들 준이는 그렇게 헛소리를 해대는 남편에게 대꾸도 안 하고 집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친정 아빠를 택시 태워 보내드리고 집에서 아들 준이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준이가 와서는 남편이랑 나눈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준이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는 것도 그 사실을 그대로 놀랐지만 저와 남편을 이혼하게 해주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남편의 불륜 증거를 따로 모으고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크게 저를 놀라게 했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준이 너는 언제부터 아빠가 불륜 저지르는 거 알고 있었던 거야? 어? 엄마가 너한테 정말 면목이 없다. 준이, 네가 제일 고생 많았는데 엄만 그런 것도 모르고. 엄마, 엄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가 중요해. 엄마 나 때문에 참고 살 필요 없다는 게 중요하지. 절대 참지 마. 난 엄마가 그 인간이랑 계속 한 가족으로 사는 거 절대 못 참으니까. 알겠죠? 제가 증거 다 모아놨어요. 오늘도 증거 더 수집할 거 있나 하고 그 인간 미행하다가 삼겹살 집에서 마주친 거예요. 그랬구나. 난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럼 아빠는 왜 삼겹살 집에 왔다고 그러니? 내 뺨까지 때릴 사람은 아닌데 갑자기 그러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 이런 말 하는 엄마도 참 바보 같지. 미안해, 우리 아들. 아빠를 너무 좋은 사람으로만 보고 있어서 그래요. 엄마가 바보같이. 아빠라고 이제 부르지도 않을래요. 그 인간은 엄마가 자기한테 빡쳐서 혹시나 맞바람을 피우고 있지 않을까 해서 감시하고 있었다고 하던데요. 정말 너무 뻔뻔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러다가 엄마가 삼겹살집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걸 발견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할아버지여서 그냥 가려다가 엄마가 용돈 드리는 거 보고 눈이 뒤집혀서 들어왔대요. 그, 그러면 내가 자기처럼 불륜이라도 저지를까 봐 쫓아다녔다는 거야? 아주 그냥 진짜 이렇게 밑바닥이 드러나는구나. 아, 그렇게 흥분한 상태였으니까 내가 드린 용돈을 보고 눈이 확 뒤집어져서 내 뺨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아무 말도 안 나온다. 엄마, 그 인간이랑 이혼하고 새 인생 살아. 이제 나도 다 컸고 성인이잖아. 20살이라고요. 그리고 그 인간은 내가 나락으로 보내버릴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요. 그래, 고맙다, 아들. 준이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정말 이제 이혼해도 될 것 같다. 증거도 엄마 모르게 이렇게 다 모아주고 정말 고마워.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다 컸을까? 난 우리 아들 한없이 어리게만 봐온 것 같아서 미안하다.
뭐 맨날 나한테 미안하대. 이제 미안하다는 말 말고 고맙다는 말만 해요. 엄마, 이혼 서류 작성해 줘요. 제가 그 인간한테 나락 보내면서 같이 전달할 테니까요. 아니, 너는 그런데 네 아빠를 어떻게 나락으로 보내겠다고 자꾸 그러는 거야? 엄마야, 네 아빠랑 이혼하면 그걸로 끝이야. 물론 배신감에 정말 많이 괴롭고 힘들었지만 우리 준이 보면서 버틸 수 있었어. 그리고 뭘 더 해야겠다는 욕심도 없고. 아니에요. 제가 안 돼요. 못 참겠다고요. 우리 엄마 이렇게 울게 만든 인간, 할아버지한테 용돈 드린다고 엄마 뺨까지 때린 그 인간, 절대 용서 못 한다고요. 아, 그럼 어떻게 나락을 보낼 건데? 계획이 뭐야? 엄마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울게. 우리 아들이 준비해준 증거로 이혼은 충분히 유리하게 위자료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엄마가 아들이 복수해주겠다는데 뭔들 못 도와주겠어. 말만 해. 이 모든 걸 상간녀 회사랑 아빠 현장 모두 뿌릴 거예요. 거래처 사람들한테까지 전부 다요. 상간녀도 유부녀인 거 엄마 몰랐죠? 유부녀가 지켜야 할 게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아빠가 자기 앞길에 방해되고 자기 가정에 방해되면 결국 아빠를 버릴 거고요. 그럼 정말 진정으로 날아가는 길이겠죠. 뭐? 아, 너 언제 그런 것까지 파악한 거야? 우리 아들 탐정시켜도 되겠다. 아니, 왜 이렇게 철저하고 똑똑한데? 누구 아들인가 모르겠네. 정말 내가 우리 아들 하나는 잘 키웠다. 잘 키웠어. 고마워, 준이야. 이 정도는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조사해야 그래야 제대로 복수할 수 있죠. 엄만 저만 믿으세요. 걱정 마시고요.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심지어 아빠가 엄마 뺨 때리는 거 그것까지 다 퍼뜨릴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용돈 드린 걸로 뺨까지 때린 건 정말 선 넘었어요.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소중한 사람한테 버림받고 손가락질 받는 게 최악의 나락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 우리 준이 말이 맞다. 다 맞아. 게다가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드린 용돈은 할머니 돌아가시고 계속 끼니 거르시는 것 같아서 좋아하시는 삼겹살이라도 사서 드시라고 10만 원 드린 거였어. 그 10만 원 드렸다고 내 뺨 때린 거지. 너희 아빠 그러고 보니까 정말 쓰레기 아니니? 쓰레기다, 쓰레기야. 제 아빠라고 하지도 마세요. 정말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우니까요. 그 인간 죗값 제대로 치르게 해야죠. 그 이야기도 꼭 넣을게요. 이 동네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일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야죠. 그렇게 남편에게 어떻게 복수할지를 아들 준이에게 듣고 나니까 벌써부터 아주 통쾌하고 고소하더라고요. 정말 쌤통이지 않나요? 아들의 말대로 정말 최악의 나락으로 가게 해주는 게 진정한 복수가 아닐까요? 저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 그동안 아들 준이를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는지 한심하고 바보같이 느껴지기도 했죠. 그래도 잘 키운 아들, 우리 준이가 저를 대신해서 남편에게 최악의 복수를 해주었으니까요. 저는 너무나 행복했답니다. 엄마, 그리고 일이 평생 엄마랑 연애해주지 않잖아요. 엄만 지금도 충분히 일 중독인 거 알죠? 나 사실 다 알아요. 엄마 충분히 병원에서 능력 보여줬고 잘 나가잖아요. 이제 조금 내려놓고 그 인간 따윈 다 잊고 정말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 걱정하지 말고요. 알겠죠? 난 정말 우리 엄마가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 준이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배려심이 깊을까? 엄마는 정말 준이만 있으면 된다니까. 이미 충분히 행복해. 정말이야. 물론 그런다고 우리 준이한테 집착하겠다는 건 절대 아니야. 정말이라니까. 우리 준이야말로 여자친구 잘 만나고 대학 친구들이랑 잘 지내면 엄만 그걸로 된 거라는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엄마 마음이 다 그렇다니까. 아, 그건 알아도 안 돼요. 이제 저는 정말 우리 엄마가 남자친구도 만났으면 좋겠어요. 요즘 돌싱글즈랑 나는 솔로 돌싱편 보면 정말 이혼은 흠도 아니던데. 엄마도 아직 젊잖아. 게다가 우리 엄마는 완전 동안이고. 안 그래요? 엄마 그러니까 너무 움츠러들지 말고 지금이 제일 젊은 나이잖아요. 저 결혼해서 떠나면 엄마 혼자인걸요? 저는 그때 엄마 옆에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벌써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한 거야? 너 이제 20살이야. 아직 결혼하려면 멀었어. 내가 우리 아들 준이를 너무 얕봤네.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렇지만 지금은 정말 간호일 하는 게 재밌고 준이가 대학 생활하는 거 지켜보는 게 너무 재밌어. 그게 엄마 삶의 유일한 낙이니까 너무 재촉하지 마라. 대신 이건 꼭 약속할게. 좋은 사람 나타나면 막지 않겠다고. 그럼 됐지? 요즘엔 적극적으로 서로 대시하는 게 기본이네요, 엄마. 엄마도 일에 그만 좀 매달리고 돌싱글즈랑 나는 솔로 보면서 연애세포 좀 키워보세요. 사실 저 여친 있어요. 여친 부모님도 이혼하셨는데 아버지가 재혼하셔서 같이 살거든요. 그런데 새엄마랑 굉장히 잘 지내더라고요. 여친이 저한테 말해줬어요. 이혼하는 거 도와드렸으니까 이제는 엄마 연애하는 거 응원해주라고. 그게 정말이야? 준이 너무 잘 됐다. 아주 진국인 여자친구 만났네, 우리 준이가. 기특한데? 정말 엄마 감동받았어. 그래, 나는 솔로랑 돌싱글즈 그런 것들 알고 얘기한 거구나. 그렇게까지 생각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아들. 엄마도 노력해 볼게. 내가 배워야 할 게 참 많네. 아휴. 그래요, 엄마. 지금이 제일 젊은 날이잖아. 이혼한 거 흠도 아니고 요즘 정말 이혼하는 사람 많다잖아요. 나도 이제 거의 다 컸고 제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도 엄마 행복 찾아서 정말 진심으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제 마음 아시겠죠? 네? 우리 아들 준이 때문이라도 엄마가 열심히 분발해야겠네. 알겠어. 마음 활짝 열고 마음에 드는 사람 나타나면 대시라도 해볼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커서 엄마한테 연애 상담도 해주고 엄마 너무 행복하다. 저는 남편과 준이만 생각하면서 정말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살았는데 그 사이 우리 아들 준이가 정말 바르게 잘 커주었더라고요. 제가 간호 일만 하면서 외롭게 지낼까봐 걱정해주는 그 마음이 너무 예뻐서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꾹 참았지만요. 언제 이렇게 다 큰 걸까요? 게다가 좋은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더라고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만 행복하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더라고요. 아무런 문제가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 아니,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겠네요. 그래서 아들의 응원을 허투루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도 제 남편 같은 인간은 최악의 나락으로 치워버렸으니까요. 이제 정말 자유가 된 것 같아서 마음껏 즐겨보려고요. 아들이 알아서 연애도 잘하고 있고 또 저를 생각해 준다는 사실에 저는 더 든든해졌거든요. 제 아들이 이렇게 증거를 모아서 이혼을 도와주고 제가 남편에게 저희 친정아빠한테 용돈 주다가 들켜서 뺨 맞고 그걸 보고 아들이 남편에게 더 큰 복수를 하게 된 이런 사연이 정말 놀랄 만한 사연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꼭 공유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참고 살지 마시라고요. 저의 사연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인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결혼한 지 이제 3년 차가 되어 가고 있네요. 택배 배송 일을 하느라 하루 종일 운전하며 일하는 내내 지루해 하던 찰나 엄마께서 알려준 이 사연들을 접하게 됐고 이제는 하루에 한 사연씩
빠짐없이 시청 중인 애청자입니다. 여러 사연들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욕도 내뱉어 봤고, 제가 더 통쾌해하며 웃어도 봤는데요. 최근에 저에게도 조금은 복잡한 여러 일들이 있었기에 저도 한번 용기 내어 이렇게 사연을 써봅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꽤 규모가 나가는 양돈 농장을 하고 계세요. 증조 할아버님 때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농장이죠. 양돈 농장이 겉모습만 봤을 때는 냄새도 나고 흙먼지가 가득한 게 썩 좋아 보이는 업은 아니니까 저게 돈이 되겠어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으시겠지만 실제 수익은 겉모습과는 비례한답니다. 그렇기에 비록 작은 시골에서 나고 자랐지만 부모님의 보살핌과 사랑 아래 부족함 없이 자라왔습니다. 제가 먹고 싶다거나 갖고 싶다는 게 있으면 큰 어려움 없이 사다 주셨어요. 그리고 부모님께선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습니다. 한참 어렸던 꼬꼬마 시절에는 왜 이렇게도 공부가 하기 싫었던 건지 그저 산이나 강에서 뛰어노는 것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리고 유년 시절 그 당시에는 저희 집 옆으로 하천이 길게 흐르고 있었는데 종종 그 하천에서 옷을 모두 벗고 수영을 즐겼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수영 선수라는 꿈을 꾸게 됐고 학교에 올라간 뒤로 종종 수영장이나 집 옆 하천에서 끊임없이 수영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수영 실력은 꽤 좋은 편이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을 지나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쯤까지 철없던 그 시절에 저는 반항이라도 하듯이 보란 듯이 공부하는 담 쌓고 지냈고 항상 형편없는 성적표를 들고 가 제게 부모님도 큰 한숨을 내뱉으셨어요. 아이고, 재민이 이놈아, 그렇게도 노는 게 좋으냐? 어, 진짜 너무 재밌어. 책도 쳐다보기 싫어. 글자들이 빼곡하게 있는 것만 봐도 어우, 토 나올 것 같아. 학교에서 수업 듣는 것도 너무 지루해. 그럼 엄마랑 아빠가 수영시켜 줄 테니까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지내도 괜찮겠어? 물론 괜찮지, 엄마. 그럼 나 수영시켜 주는 거야? 그래, 재민이 네가 하고 싶은 수영 실컷 해라. 부모님도 그런 제 모습을 보고는 좀 더 전문적으로 수영을 배웠으면 싶었는지 저를 학원에 보내주는 것은 물론이고 담당 코치님까지 붙여주셨고 제가 전문적으로 수영을 배울 수 있게 육성시켜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시골을 벗어나 그나마 집에서 가까운 지방권에 있는 전문 학원과 학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서 지내며 이른 나이 때부터 단체 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시작한 수영이었기에 전학 절차 없이 고등학교를 바로 학원 근처의 학교로 입학을 했어요. 학교 성적은 여전히 바닥이었지만 그래도 나름 수영 성적은 잘 나왔고 어려서부터 물가에서 수영을 하던 게 도움이 됐는지 수영을 제대로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전국 수영대회에서 입상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지역단체에 꼽히는 선수로 전락하게 되었죠.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에도 지역 내에 각광받는 유망 선수라는 것이 전교에 소문나는 것은 순식간이었고요. 그땐 교장 선생님마저 저를 주목했었죠. 저는 그것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우면서도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부담도 꽤 되었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또래 아이들은 반에서 공부를 했지만 저는 주로 수영 연습을 했고 그렇게 공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20살이 되기 전 마지막 큰 전국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 대회를 위해 저는 셀 수 없는 노력들을 했었고 그렇게 대회를 이틀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수영을 밤늦게까지 마치곤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워낙 늦은 시간대라서 버스도 다 끊긴 상태였고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어두컴컴한 밤하늘에 겨울치곤 날도 따뜻했고 겨울비까지 우수수 떨어지는 날이었어요. 차가 왜 이러지? 학생, 손잡이 꽉 잡아요.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급발진한 택시는 그대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택시 기사님이 먼저 말씀해 주신 대로 손잡이를 잡은 터라 기사님도 저도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죠. 하지만 들이받은 가드레일로 인해 차량이 찌그러졌고
그 충격으로 인해 제 오른쪽 어깨는 으스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깨진 창문의 유리들이 어깨에 깊숙이 박혔고 유리 파편들을 꺼내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고통이 따랐었죠. 총 두 번의 수술이 있었습니다. 후유증으로 인해 저는 더 이상 수영을 할 수가 없게 됐었어요. 더 이상 수영을 할 수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어깨의 통증보다 수영을 향한 갈망이 더 컸습니다. 마치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았어요. 몇 날 며칠, 아니 몇 해를 연습하며 기다렸는지 모르던 10대의 마지막 전국 수영대회는 그렇게 허탈하게 기회마저 갖지 못하고 떠나보내게 됐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은 슬픔도 아닌 허망함, 그리고 공허함이었어요. 수영만 바라보던 제가 수영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은 마른 땅에 물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계속 무언가 허기가 진 기분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20살이 넘도록 하는 것 없이 집에서 제 자신을 가꿀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산송장처럼 지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한 해가 흘렀고 우울함이 극에 달아올랐을 때에는 모든 걸 포기할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런 빈 껍데기 같은 모습으로 한참을 지내는 제 모습을 보다 못한 부모님께서 면허나 따보라며 저를 운전학원에 가입시켰고 그렇게 반강제로 운전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사실 교통사고 이후로 저는 차를 쳐다보지도 못했거든요. 트라우마처럼 그때 사고의 기억이 뇌리에 박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몇 번 거절했지만 이미 학원에 수강료를 냈다며 굳이 저를 학원까지 데려다 주시는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게 됐답니다. 그렇게 첫 시작은 부모님의 권유로 비롯됐지만 어느새 제가 더 신나서 학원을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트라우마를 한번 극복하고 나니까 너무나 흥미롭고 뜻깊게 느껴지더라고요. 필기와 기능은 물론 도로주행까지 면허를 한 번에 취득하게 됐고 면허를 취득해 갈 때쯤 영장이 날아왔어요. 마침 운전을 좀 더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운전병에 지원을 해보았고 운이 좋게도 바로 합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 군 생활은 또래 친구들에 비하면 그리 힘든 편은 아니었어요. 제가 단체 생활을 일찍부터 시작한 것도 꽤나 도움이 됐고 원하는 직군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기에 제 인생에 있어 나름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해도 민간인들에 비하면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과 가끔 선임들에게 오는 압박감이 여느 군인들처럼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지만 말이죠. 이후 제대를 한 뒤에는 하나뿐인 형과 함께 부모님을 도와서 농장 일을 했어요. 현재는 형네 부부가 부모님을 이어 그 농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부모님은 저 또한 형을 따라서 농장을 함께 운영해 주기를 바랬었죠. 부모님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부모님처럼은 살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리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해도 악취를 풍기는 농장에서 돼지 똥 치우고 돼지들 키우며 살기는 싫었거든요. 허세가 가득했던 철없던 그 시절에는 겉모습에 꽤나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하지 않고 돈을 조금 모으면 서울로 올라가 살 생각을 항상 품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일으키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셨더라고요.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사연을 쓰며 되돌아보니까 부모님이 제게 그만큼 신경을 써준 덕분에 제가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게 아니었나 싶어요. 부족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부모님 두 분은 본인들이 먹을 거, 입을 거를 아끼시고 저와 형에게 더 먹이시고 입히셨던 분들이셨어요. 부모니깐 당연히 그래야지라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희생하고 베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잖아요. 버는 것에 비해 근검절약하는 분들이셔서 행색을 보면 저희 부모님이 얼마의 수익을 거둬들이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농장에서 일하기 전까지는 그 정도 수익이 나는지는 몰랐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대를 지나가고 있을 때였죠.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고 오랜만에 전에 선수 생활을 하며 지내던 해당 지역으로 가 10대의 시절을 그리워하며 아이들과 먹고 떠들던 그 시절을 회상하고 있었죠.
근 10년 만에 만나는 자리인지라 여러 아이들이 북적이며 많은 말들이 오갔고 그 중에서도 제 주변을 둘러싸 저에 대해 말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재민이 네가 교통사고 나서 대회도 못 나가고 선수 생활 접었다는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맞아. 얘 엄청 유명했지? 교장 선생님도 얘 대회 나간다면서 엄청 신경 써줬잖아. 학교 위상 높여준다고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말이야. 그때 재민이가 대단하긴 했지. 나도 대회 한 번 본 적 있는데 너무 멋있더라. 근데 그런 네가 선수 생활 접는다고 해서 다들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몰라. 맞아. 너 교통사고 이후로 거의 잠적하다시피 했잖아. 졸업식에도 코빼기도 안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잘 지냈던 거야? 친구들은 저마다 제 예전 선수 생활 때 얘기를 하며 잘 지냈냐고 물어왔고 그 말에 선뜻 답하기가 어려웠어요. 그 당시 빛나기만 했던 제 시절에 비해 지금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전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저 웃음만 지어 보였습니다. 안녕? 재민이 너무 오랜만이다. 10년 정도 지났는데 어쩜 이렇게 그대로야? 여기서 널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뻐. 나 사실 너 엄청난 팬이었거든? 대회 나갈 때마다 가서 응원하고 그랬는데. 넌 나 모르지? 그때 예쁘장한 여자애가 다가와 팬이었다며 제게 악수를 청했고, 저도 악수를 받아주기는 했지만 낯선 얼굴이 처음 보는 듯 했어요. 아, 내 팬이었구나. 고마워. 근데 우리가 같은 반이었나? 제 말에 실망한 기색을 보이며 그 여자애는 악수한 손을 빼고는 말했습니다. 우리 3년 내내 같은 반이었는데. 하긴 넌 모를 만도 해. 수영 연습 때문에 수업 시간이 잘 없기도 했고 내가 워낙 반에서 조용했으니까. 에이, 그것보다 네가 얼굴을 다 갈아엎었으니까 몰라보지. 여자애가 말이 끝나자마자 제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그 여자애에게 사떼질하며 말했고 여자애는 그 말을 듣자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가게를 나갔어요. 그리고 옆에 앉아있던 그 친구가 자세히 말을 해주었는데 그 여자애는 학생 때만 해도 못생긴 얼굴에 소심해서 다른 아이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했던 조용한 여자였다고 합니다. 이번 동창회에서 완전히 달라진 얼굴로 나타나서 다들 누구인지 어안이 벙벙했었다면서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뒤로 몇 분이 지나도 그 여자애는 나타나지 않았고 집으로 간 저는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친구가 말해준 그 여자의 이름을 찾아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뒤져봤죠. 졸업 앨범을 보니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 여자애는 발렌타인데이에는 정성이 가득해 보이는 수제 초콜릿을 3년 내내 챙겨주었었고, 제가 대회가 있을 때면 청심환이나 자양강장제와 같은 힘이 될 만한 것들이나 그 외에도 엄마처럼 항상 조용히 하나 두 개씩 무언가 챙겨주던 아이였습니다. 항상 제게 H가라는 익명의 카드를 남기고 선물을 주었는데 제게 제 사물함에 몰래 그 카드와 함께 선물을 넣는 것을 우연치 않게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영하느라 정신없던 그 시절에 다른 반 친구들에겐 신경을 못 썼지만 이 여자의 얼굴만큼은 확실히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친구들의 말처럼 얼굴이 너무 변해서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전에도 수수하니 못생긴 얼굴은 아니었는데 어째서 그렇게 손을 댔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 여자애에 대해 괜스레 관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게 겨우 물어보아서 그 여자의 연락처를 받았고 조심스레 먼저 연락을 해봤어요. 처음엔 제게 먼저 연락이 올 거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적잖이 당황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너무 기쁘다며 동창의 날에도 오랜만에 보게 되어 반갑고 좋았다고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창의 날에는 친구들에게 짓궂은 장난 때문에 말도 없이 집으로 가게 된 거라며 그땐 그렇게 가버려서 미안하다고 만나면 밥을 사주겠다는 말로 자연스럽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여자애를 만나 밥을 먹고 간단하게 술도 마시며 많은 얘기들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재민이 너는 지금 무슨 일을 해? 제가 너무나도 피하고 싶었던 질문 중 하나인 질문을 듣는데
사실대로 말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예전에 수영을 하던 거에 비하면 부모님을 따라 농장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왠지 모르게 초라하게 느껴졌고 알 수 없는 자격지심까지 들었어요. 나 지금 부모님 사업 도와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 곧 서울로 올라가려고. 부모님 사업은 형한테 맡기고 난 서울에서 일하려고 해. 그래서 이제 저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직업에 귀천은 없다지만 솔직하게 부모님이 양돈 농장을 하고 있고 지금 부모님 밑에서 그 일을 배우고 있다는 말이 쉽사리 하기 어렵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부모님의 직업이 그저 형편없다 생각해서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부끄러운 직업이 아닌데도 저는 제 부모님의 직업을 계속 속여왔었거든요. 그래서 수영을 시작했을 때부터 누군가가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냐고 물으면 사업을 한다고 포장을 해왔었습니다. 농업도 사업이라면 농장을 운영하는 부모님이 사업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자기 합리화를 하고 살았거든요. 또한 작은 시골에서 나고 자란 저로선 서울은 성공한 자의 도시와 같이 느껴졌고 언젠간 저도 서울로 상경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런 거짓말이 툭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런 제 대답에 여자애는 더욱 기쁘다는 표정으로 제 손을 자연스럽게 잡으며 말하더라고요. 서울? 나도 지금 서울 사는데. 잘 됐다. 내가 직장이 서울이라 자취 중이거든. 서울 올라오면 연락해. 내가 맛집 많이 아는데 소개시켜 줄게. 여자애도 서울을 산다는 말에 얼굴이 괜히 시퍼렇게 질리더라고요. 그땐 제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노심초사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항상 여자애는 서울에 언제 오냐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더라고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단 말로 몇 번은 미루어 봤지만 그렇게 미루는 것도 계속 반복되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맘 먹고 서울로 상경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서울 상경은 원래부터 계획하던 일이었지만 제 예상보다는 더 빠르게 실행에 옮기게 된 것이죠. 서울의 집값은 제 생각보다 더욱 높았고 겨우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아 작은 원룸을 구할 수 있었어요. 공부하는 거리가 멀었던 터라 제 학교 성적으로는 지원할 만한 회사는 없었고 나이가 어린 편도 아닌데 무경력인지라 그런 저를 받아주는 데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부모님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었죠. 결국 돈을 벌기 위해 몸을 쓰는 일을 선택했고 기회가 되면 이곳저곳 멍이 들고 매일같이 파스를 붙이더라도 돈 되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술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는 기본이고 건설 현장, 일용직이나 배달 기사 일, 택배 상하차 일 등 여러 일들을 했죠. 그렇게 아르바이트만 2년을 전전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제가 운전병을 나왔다는 말에 해당 택배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해 배송 업무를 맡아볼 의향이 없는지 물어봤고 생각보다 높은 급여와 정규직이라는 곳에서 오는 안정감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운전하는 일이었기에 저는 이 일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택배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 여자애와는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았었고 제 볼품없는 현실에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던 모습에 점점 그 친구에 대한 관심이 호감으로 변했어요. 호감으로 변한 마음은 점차 커져갔고 그러다 저의 고백으로 저희는 연인이 됐습니다. 정식으로 교제를 한 뒤로도 아르바이트로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처지인지라 많은 것을 해주지 못했고 그럼에도 저를 한결같이 좋아해주고 응원해주던 여자친구에게 이 사람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여자친구는 저에 비해 꽤나 규모가 있는 회사를 꾸준히 다녀왔고 제가 그런 짜잘한 아르바이트 몇 개를 다 하며 버는 월 수입에 비해 훨씬 좋은 급여를 받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는 데이트 비용보다 본인이 더 낼 때가 많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싫은 내색 하나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자친구에게 참 고마우면서도 얼른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거,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2년간의 아르바이트 생활을 마치고 택배 회사에 비록 배송 기사이지만 정규직으로 취직을 하였다는 말에 여자친구는 저보다 더 기뻐해 줬어요. 제 기쁨을 저보다 더 기뻐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고 이 여자를 꼭 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목표를 세워서 알뜰살뜰 받는 월급의 70%는 꼭 저축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월세도 내야 하는 상황에서 힘들 때도 많았지만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꾹꾹 참아가며 3년 정도 빡세게 모은 덕분에 목표한 금액에 도달할 수 있었죠. 돈이 모이고 나서야 비로소 총 4년의 연애를 끝내고 여자친구에게 당당히 프로포즈를 할 수 있게 됐답니다. 지금의 아내이자 당시 여자친구는 기꺼이 제 프로포즈에 좋다고 화답했고 그렇게 저와 아내는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결혼할 생각을 하니까 시간이 더 빨리 흐르는 것 같더라고요.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흐르는 듯 했습니다. 웨딩 플래너를 통하니까 예식장이나 스튜디오와 드레스샵 선정과 같은 예식 관련된 결혼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됐지만 하나 해결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바로 집 문제였는데요. 턱없이 높은 서울의 집값은 제가 아무리 모은 돈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해도 이 돈으로는 전세도 겨우 될까 말까였습니다. 무조건 서울 아니면 안 된다는 아내의 고집에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나 고민하며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그런 와중에 얄밉게도 아내는 본인이 혼수를 해올 테니까 집은 제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저에게 모두 떠맡기더라고요. 혹여나 돈이 모자라면 처갓댁에 말해볼 테니 언제든 말하는 식으로 제 자존심을 살살 긁으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집은 처갓댁의 힘을 절대 빌리지 않고 제가 스스로 마련하자 다짐했습니다. 이후 각자 부모님께 서로를 인사시켜 주기로 했고 처갓댁이 서울에 있던 터라 처갓댁을 먼저 들렸어요. 제 예상대로 처갓댁은 꽤나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내가 집에 도착했다며 가리킨 곳은 누구나 아는 브랜드 아파트였어요. 세대수가 많아 보이진 않았지만 신축 아파트인 듯 시설이 굉장히 깨끗했고 아내가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들어가니 입구부터 압도감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바닥은 대리석으로 쫙 깔려 있었고 뻥 뚫려 있는 넓은 거실은 으리으리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현관 앞까지 나와서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저도 90도 인사를 하며 미리 준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뭐 이런 걸 다 준비했어요.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장모님께선 선물을 받아들며 환히 웃어 보였고 생각보다 너그러운 분위기에 긴장은 조금 풀 수 있었어요. 수영을 해서 그런지 어깨가 아주 넓구만. 꼭 내 젊을 때 보는 것 같네. 장인어른도 유쾌한 농담을 건네며 분위기를 밝게 띄우시고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인 제 아버지에 비해 훨씬 깨어 있으신 분이구나 느끼게 되더라고요. 장모님과 장인어른 두 분 다 아내에게 미리 저에 대해 얘기를 들으신 건지 제 집안이나 직업과 관련된 큰 질문들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밥은 먹었는지, 못 먹는 음식은 무엇인지, 또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와 같은 짜잘한 질문들만 던지실 뿐, 제가 불편하게 느낄 만한 질문들은 너무 감사하게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예상과는 달리 좀 더 편안하게 인사를 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 부모님을 만날 날을 잡았고 부모님에게 오랜만에 연락해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했더니 팔짝 뛰면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껏 여자를 만나보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부모님에게 소개시켜 주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렇게 약속한 날짜에 시간 맞춰 아내와 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까워질수록 아내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다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는데 코를 막고 얼굴을 잔뜩 찡그리던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진짜 자기네 집이야? 아니, 부모님이 사업하신다면서 도대체 여기서 무슨 사업을 해? 사실 우리 부모님 양돈 농장 하셔. 뭐? 그럼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이라니. 사업이라 뭉뚱그려서 말한 건 미안한데 농업도 하나의 사업으로 봐주면 안 될까?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해.
제가 사과를 했음에도 잔뜩 쓴 인상은 풀릴 기미가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러던 찰나에 찻소리를 들었는지 때마침 부모님이 집에서 나왔고 저와 아내를 보더니 활짝 웃으며 대문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 아내는 뒤로 주춤하더니 제 뒤로 숨어 보이더라고요. 아유, 내가 처음부터 너무 부담스럽게 달려왔나 보네. 아유, 먼 곳까지 오느라 피곤할 텐데 편하게 들어와서 쉬어요. 아유, 재민이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 그 모습을 엄마도 본 것인지 머쓱한 듯 괜히 머리를 긁어 보이며 저와 아내를 현관으로 안내했고, 아내는 여전히 코를 막은 채 엄마에게 제대로 인사는 생략한 채 그저 고개만 까딱이며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을 보였어요. 지금껏 저에게 보였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 저도 꽤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마당을 지나 현관에 다다르자 그제야 앞에 서 있는 아버지를 보고는 제대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재민이 여자친구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나는 그 재민이 아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와요. 아버지는 제 여자친구 앞이라고 제법 근엄한 목소리를 내며 현관문을 열어줬고 저와 아내도 안으로 들어섰죠. 집 안에는 형과 형수도 함께 있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안방으로 들어가니 형수가 준비했다는 듯이 주스와 예쁘게 깎은 과일들을 내다 주었습니다. 보통 그렇게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의 식구가 주스나 과일을 가져다 주면 먼저 고맙다고 말하는 게 기본 예의라 생각하는데, 아내는 고맙다는 말은 생략하고는 누가 먼저 먹으란 말도 없었는데도 자기 집처럼 자연스레 벌컥벌컥 주스를 마셔 보이더라고요. 그리곤 주스를 그 자리에서 원샷을 때리는 아내였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수연아, 형수한테 고맙다는 인사는 해야지. 그리고 부모님이 손도 안 대고 먹으란 말도 없었는데 그렇게 주스를 한 잔 다 마시면 어떡해. 저도 나름 아내를 생각해서 앞에 있는 부모님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아내의 귀에만 대고 소곤소곤 귓속말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아내는 되려 제게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그럼 목이 너무 마른 걸 어떡해. 부모님 앞에 계신데 그런 목소리로 말하면 내가 뭐가 돼? 아내의 큰 목소리에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깜짝 놀란 눈치였어요. 결국 엄마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죄송합니다. 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 말을 하고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아내를 저는 뒤쫓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따라 나온 저를 보더니 아까 전보단 조금 진정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따라 나올 필요 없어. 부모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시겠다. 얼른 다시 들어가 봐. 아까 화내서 미안해. 사실 내가 냄새에 좀 예민한데 생각보다 여기 악취가 너무 풍겨서 좀 당황했어. 대문에서부터 집 앞까지 냄새 때문에 숨 참고 들어온다고 목이 말랐는데 눈앞에 주스를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급하게 마시게 된 거야. 아내는 침착하게 전의 상황에 대해 설명해 줬고 아내 말을 들으니 그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왜 이때는 아내의 행동과 말들이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고 이해를 하려고 했는지 지금 와서 생각하니 저 순간이 후회가 되네요. 그렇게 저도 미안했다고 사과를 했고 아내는 원래 차분한 모습으로 돌아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알겠다 말하곤 화장실로 들어가 보였습니다. 저도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고 부모님에겐 제가 귓속말로 아내에게 뭐라 한마디 하는 바람에 아내가 큰 소리를 냈다며 둘러댔죠. 제 말에 엄마는 안 그래도 긴장했을 텐데 너무 뭐라고 하지 말라면서 아내를 두둔하더라고요. 아내가 화장실에서 돌아와서는 부모님에게 아까는 갑자기 큰 소리를 내서 죄송하다며 전과는 달리 싹싹하게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게 인사를 간단하게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후 각자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지 얼마 안 되어 양가 부모님과 시간을 맞춰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고 아무래도 저나 아내 그리고 처갓집이 모두 서울에 있다 보니까 장소는 서울에 있는 한정식 집으로 예약을 했어요. 부모님도 그 의견에 따라 주었고 상견례 당일 먼 걸음 하신다고
부모님께서는 새벽부터 준비해서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가장 거리가 먼 저희 부모님께서 약속 시간보다 더 일찍 도착해 있으셨죠. 그런데 오히려 처가 부모님께서는 약속 시간이 지나도 오질 않는 거예요. 5분, 10분, 곧 오겠지 하면서 기다렸는데 20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아내가 전화 한번 하고 오겠다며 자리를 나갔고, 이후로도 5분 정도 더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아내와 함께 처 부모님께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오시자마자 저희 부모님을 위아래로 훑으시던 장모님께서 곧 고상하게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나, 늦어서 미안해요. 아우, 샵에서 오는데 생각보다 차가 너무 막혀서 그만 늦었네요. 아유, 아닙니다. 아이, 주말이라 차가 많이 막힐 법하죠. 반갑습니다. 엄마는 괜찮다고 말하며 악수를 청했고, 추운 날씨도 아니었는데 묘상한 장갑을 끼고 계시던 장모님께서는 정식 악수는 하지 않고 손끝만 살짝 잡아 보이며 자리에 앉더라고요. 그 모습을 바로 앞에서 지켜보는데 꼭 저희 엄마를 더러워하는 것처럼 보며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상견례 자리가 중요한 자리기는 하나 샵까지 들려가며 준비를 해야 하는 자리인가 싶었고, 그런 처 부모님에 비해 저희 부모님께서는 워낙 검소하게 사시는 분들이신지라 화장품도 잘 바르지 않으셨고, 오늘은 그나마 얼굴에 뭐라도 바른 듯 평소 제가 알던 모습보다는 나아 보였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신경 써서 입고 온 옷이라고 해봤자 동묘 시장에서 팔 법한 옷들이었고, 그런 차림에 비해 명품으로 휘감겨 있는 처 부모님들과는 꽤나 비교가 되어 보였습니다. 이후엔 여느 상견례 자리에서 그렇듯 예물이나 예단 같은 형식적인 말들이 오갔어요. 식사를 하는 와중에도 양가 부모님들은 여러 말들을 주고받았고, 그렇게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를 정도로 숨막히던 상견례가 끝이 났습니다. 이후 아내는 처 부모님과 함께 처가댁으로 갔고,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제 집으로 갔어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루 주무시고 가시기로 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혼자 살던 집이 원룸이었던지라 좁긴 했지만 너무나도 오랜만에 부모님과 한 방에서 잠을 청했답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이미 두 분은 집을 떠나고 없었어요. 대신 식탁 위에 밥상이 한 상 차려져 있었고, 차린 지 얼마 안 된 듯 아직 김이 모락모락 피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엔 종이에 잔뜩 써놓은 메모와 밑에 있는 도장이 함께 든 통장이 있었죠. 저는 제일 먼저 메모를 집어 들어 읽어보았어요. 재민아, 엄마랑 아빠는 차 시간 때문에 먼저 간다. 곤이 자길래 깨우지 않고 가니까 일어나면 밥 챙겨 먹고, 냉장고에 반찬이나 재료가 별로 없더라. 되는 대로 미역국하고 계란 프라이랑 햄 구워놨으니까 식기 전에 먹어. 그리고 이건 재민이 네가 태어났을 때부터 조금씩 모아오던 통장이야. 우리가 너 결혼하면 주려고 계속 조금씩 저축해놓고 있었는데 어느새 다 커서 이렇게 이 통장 건네는 날이 오는구나. 이 통장 만들 때 함께 만들던 네 인감도장도 함께 넣었으니까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고. 요즘 서울의 집값이 그리도 비싸다 들었어. 이 돈으로 집을 사는데 보태든 가구나 가전제품을 사는데 보태든 하렴.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편지처럼 긴 말도 아니었고 오그라드는 말들이 있던 것도 아니었지만 문장 하나하나에 진심이 담겨 있어 더 울컥했죠. 그리고 메모 밑에 있던 통장을 여는 순간 저는 눈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장 안엔 입금을 할 때마다 저마다 작은 문장이 하나씩 쓰여 있었어요. 재민이 태어난 날, 재민이 100일, 재민이 걸음마 뗀 날, 재민이 돌잡이 한 날. 이렇게 제가 태어난 날부터 시작해서 학교에 입학한 날이나 수영을 시작한 날과 같이 큰 행사가 있던 날은 물론이고, 자전거를 처음 탄 날이나 넘어져서 엉엉 운 날처럼 작은 일에도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었고, 부모님께서는 저도 잘 기억나지 않는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제가 처음 수영대회에서 입상한 날과 사고가 난 날도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상견례 날.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사랑해 우리 아들의 문구와 함께 상견례 날짜에 입금이 된 것은 마지막으로 통장은 가득 채워져 있었고 통장집 안에 통장들만 총 4개나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모여있던 금액은 제 생각보다 더 큰 금액이 찍혀 있었어요. 이 정도 금액이면 서울의 큰 집은 아니더라도 아파트나 빌라 한 채 정도는 문제없이 구매가 가능했고 심지어는 조금 남을 수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부모님의 선물에 저는 그 자리에서 그만 목청 높여 울었어요. 제 밑에 엄마가 해놓은 밥이 젖어가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다음날 아내와 저는 연차까지 내가며 부동산으로 가서 본격적으로 예산에 맞는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제 눈에 제일 마음에 드는 집이 보였어요. 그 집은 신축은 아니었지만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된 20평대의 작은 빌라였습니다. 비용 면에서도 부담되지 않으며 외부 건물에 비해선 내부는 리모델링까지 해서 깨끗했고 모던하고 깔끔한 인테리어와 남향으로 햇빛이 잘 드는 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지만 아내는 아파트가 아닌 것에 불만인 모양이었어요. 급기야 아내는 자기가 집을 구매하는 데 돈을 더 보탤 테니까 아파트로 시작하면 안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자기야, 난 아무래도 빌라는 좀 그래. 경비 시설도 아파트에 비해 부족하고 관리도 잘 안 될 것 같단 말이야. 차라리 내가 돈 더 보탤게. 우리 아파트도 한번 보러 가자. 응? 결국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아파트를 보러 갔어요. 역시나 빌라와는 차원이 다른 매매가에 입을 다물지 못했죠. 시설은 빌라와 별 다를 게 없어 보였고 심지어 연식이 더 노후되었으며 평수도 더 작았는데 고작 아파트라는 이유로 가격이 배가 뛰는 모습에 저는 고개를 절로 저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집 문제는 내 의견에 따라줬으면 좋겠어. 난 아까 그 집이 가격 부분이나 평수도 그렇고 그 정도면 잘 빠진 것 같고 리모델링도 한 지 얼마 안 돼서 괜찮아 보였는데 자기도 아파트나 빌라 같은 편견 다 버리고 봤을 때 아까 집이 더 낫지 않아? 아니, 나는 이 집이 훨씬 나은 것 같은데? 혹시 돈이 모자라서 그래? 정 모자라면 내가 좀 보태거나 우리 부모님한테 말해볼게. 아니, 돈 문제가 아니라 난 아까 그 집이 훨씬 나아 보였다니까. 저는 아내의 말에 답답하다는 듯 소리를 더욱 높여 말했습니다. 사실 아내가 마음에 든다던 아파트도 부모님께서 주신 돈이 있었기에 충분히 계약은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돈을 떠나서 더 나아 보이는 구석이라곤 아파트라는 점 하나뿐인 그곳을 좋다고 하는 아내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아파트에 집착하는지 알 수 없었죠. 4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아내와 저는 크게 싸워본 적이 없었는데 결혼을 준비하려니 이러한 문제로 결국은 다투게 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연애를 할 때는 아내가 저에게 거의 맞춰주다시피 했는데 어째서인지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면서부터는 제게 맞춰주기보다는 제게 반대로 맞추어 달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다른 건 몰라도 집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금액을 부담하는 만큼 제 뜻에 따라주길 바랐습니다. 결국 몇 번의 신랑이 끝에 말다툼으로 번지게 됐죠. 옆에 공인중개사가 있음에도 개의치 않고 저희는 서로 목소리를 높여가며 자신의 뜻을 주장했고 결국 그날은 아무 성과 없이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날 고집을 꺾지 않을 것 같던 아내가 먼저 백기를 들며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어제 제가 마음에 들어했던 그 빌라로 계약을 하자면서 말이죠. 마침 그날은 쉬는 날이었기에 아내의 연락에 부동산으로 달려가 제 일생에 제일 큰 계약을 했고 아내와도 화해를 하였답니다. 그렇게 집도 계약하고 나니까 결혼 날짜까지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 아래 결혼식이 거행됐어요. 평소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아내는 그런 성격 탓에 소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유독 이상하게도 저희 본가 식구들 앞에서는 대범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말이 좋아 대범한 모습이지 솔직한 말로 예의 없어 보이는 행실이 몇 번 제 눈에 보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신혼여행까지 마치고 돌아와 본가에 들러 인사를 드리자 말하니 아내는 바로 인상을 쓰며 말했어요. 자기 혼자 다녀오면 안 돼?
지금 내 옷들 다 비싼 건데 시댁은 솔직히 너무 냄새나고 농장이랑 집이랑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돼지 소리 때문에 시끄럽단 말이야. 시차 적응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고 혹시라도 옷에 냄새 배거나 흙먼지로 더러워지면 어떡해. 아내의 말들이 영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으면서도 서운하게 들리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내의 말대로 저 혼자만 인사를 다녀왔어요. 저 혼자가 아니 당연히 부모님은 아내를 찾았고 저는 그저 시차가 안 맞아서 힘들어해서 홀로 왔다고 둘러댔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부모님이 상처받을까 걱정이 됐거든요. 엄마는 내심 아내에게 전화라도 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는커녕 문자 한 통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런 아내에게 서운한 마음과 실망도 있었지만 제가 또 너무 바라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 꼭 인사를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니었기에 그러려니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요. 시간이 흘러 결혼 후 처음 맞이한 명절 연휴였어요. 연휴가 시작하기 일주일 전날이었어요. 배송 업무로 운전을 하며 일하고 있는데 엄마에게 전화가 왔고 아내에게 연락을 했는데 받지 않는다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아침에 나올 때만 해도 아내는 멀쩡해 보였는데 그 말에 걱정이 된 저는 통화를 끝내고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수신음이 지나 전화를 받더라고요. 제 전화는 이리도 잘 받는데 엄마가 세 통이 넘도록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니까 혹시 제 엄마 전화만 피하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더군다나 그날은 주말이었고 저야 배송직이라 주말 평일 할 것 없이 스케줄 근무로 돌아가기에 일하는 중이었다지만 아내는 주말이면 집에서 쉬는 일반 직장인이었고 전화를 받지 못할 만한 상황이었다면 제 전화도 받지 못했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 바로 아내에게 그 부분에 대해 따져 물었어요. 엄마가 전화를 세 통이 넘도록 했다는데 왜 못 받은 거야? 아니면 일부러 안 받은 거야? 내가 꼭 전화를 받아야 돼? 전화 받으면 분명 명절 얘기할 텐데 나 괜히 그런 일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단 말이야. 아내의 대답은 그저 하찮은 변명으로 들려왔고 그저 제 엄마를 무시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명절 전날부터 미리 본가로 가자 말했지만 아내는 질색하며 거부했고 온갖 핑계를 대며 엄마와 형수를 도와 음식 준비하는 것을 마다했습니다. 할 수 없이 명절 당일 아침 일찍 출발하려는데 아내는 차에 올라타면서도 계속 투덜대며 가기 싫다고 하는 내색을 보이기 일쑤였어요. 본가에 도착한 뒤로도 아내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닌데도 손님 대접받으며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했고 엄마와 형수가 밥상을 내오는 데에도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최소한 밥상에 숟가락이라도 얹든가. 그마저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바닥에 붙인 엉덩이를 뗄 생각을 하지 않는 아내의 모습에 결국 한마디 하려는데 제 옆에 참다 못한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어 보였습니다. 세아가, 아무리 먼 걸음해도 몸이 고단하다고 해도 그 너무 가만히 있는 거 아니냐? 너무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구나. 아버지는 나름 듣는 아내가 너무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도록 신경 써서 차분히 말했다 생각했는데 그 말을 듣고 아내는 바로 표정이 굳더라고요.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사실 발목을 살짝 다쳐서요. 저도 도우고 싶은데 의사 선생님이 움직이지 않는 게 좋다고 하셔서 이해 좀 해주세요. 아내는 발목이 다친 적이 없었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며 저희 부모님을 농락하는데 아버지는 아내의 말이 진짜인 줄 알고 되레 미안해하며 걱정하더라고요. 어디서 멀쩡한 발목을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냐며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그 자리에서 아내의 거짓말을 폭로하면 부모님은 아내의 거짓말에 상처받을지 모른다 생각했고 아내도 뭐라 할 게 분명했기에 즐거운 명절 분란 일으키지 말자 하며 그저 참았습니다. 아내는 뒤에 가서도 자기가 거짓말로 제 부모님을 농락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잔소리를 해서 짜증난다며 오히려 제게 저희 부모님을 흉보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내와 다투기 일쑤였어요.
평소엔 별 문제 없었는데 유난히 저희 본가 사람들한테만 무시하듯 예의가 없었죠. 그래서인지 집안에 대소사만 있으면 저희 아내와 항상 말다툼을 했고, 그게 1, 2년까지는 버틸만 했는데 3년이 되어가니 저도 슬슬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다 아내가 선을 3개 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형제 중 장남이셨고 아버지의 동생인 작은아빠의 첫째 아들이 서울에서 결혼을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 전날 미리 서울에 와야 할 것 같은데 하룻밤만 저희 집에서 묵겠다며 부탁을 하셨어요. 이 일을 아내에게 전했는데 온갖 짜증을 내며 저희 부모님을 능멸하더라고요. 뭐? 그런 냄새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자? 난 싫어. 절대 싫어.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끔찍한데,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사는 집안에 들어오겠다고? 절대 안 돼. 그냥, 모텔 가면 되잖아. 모텔에 가면 된다니.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아내에게 이제는 치가 떨리더라고요. 본인 부모님을 제가 그런 식으로 말했다면 분명 길길이 날뛰었을 거면서 말입니다. 결국 또다시 아내와 저는 말다툼을 하였고 아내는 열이 받았는지 먼저 자리를 피했어요. 저 보라는 듯이 현관문을 쾅 소리가 나게 닫고 나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있던 자리에 그대로 앉으며 지친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내의 노트북에서 알람이 울렸고 판도라의 상자와 같은 아내의 노트북을 보게 됐어요. 주말마다 아내는 노트북으로 바쁘게 인터넷을 했고 저는 뭐 인터넷으로 쇼핑이라도 하는가 보다 하고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죠. 그런데 그날 그 노트북에서 아내의 실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앉아있던 의자와 책상 위에는 아내가 쓰던 노트북이 올려져 있었고 저와 다투기 전만 해도 열심히 노트북을 하던 아내는 제가 미처 그 노트북을 보리라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노트북에 알람이 울려 그 안을 살펴보니 아내는 지금껏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에서 저희 부모님을 그렇게 욕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카페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는지 우수 회원으로 되어 있던 아내의 글들을 하나씩 읽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죄다 부모님과 저를 욕하는 글들이더라고요. 그중 하나 눈에 띄는 것은 결혼 전 저희 부모님께 처음 인사를 드리던 날에 썼던 글이었어요. 그 내용은 이러했고요. 예비 신랑이 시부모가 사업을 한다 해서 그런 줄 알고 결혼까지 결심했는데 알고 보니 시댁에서 한다는 사업은 농업이었고 그 중에서도 제일 냄새나고 더러운 양돈 농장을 하고 있다면서 시부모 꼬라지도 거지 같고 냄새난다며 이 결혼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고민의 글을 써놨더라고요. 심지어는 동창회 때 저를 오랜만에 보고 썼던 글도 있었습니다. 그 글에는 님들 나 동창회에서 첫사랑을 만났는데 첫사랑은 학교에서 유명했던 수영 선수라 고백도 못하고 짝사랑하고 있었음. 근데 걔가 졸업할 때쯤 사고 나서 어깨 다치고 수영 관둔 뒤로 자취로 감췄었거든. 지금은 수영도 못하고 대학도 못 나온 고졸 출신의 별 볼 일 없는 애가 되어 있더라. 그래도 오랜만에 얼굴 보니 예전 생각도 나면서 조금은 설레더라고. 지금은 무슨 부모님 사업 도와가면서 일한다는데 내가 봤을 땐 그냥 놀고 먹는 것 같아. 얼굴 반반해서 데리고 다니기 좋은데 사귀어도 괜찮을까? 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제가 정규직으로 취직했을 때에는 겉으론 저보다 더 기뻐하더니 그 커뮤니티에는 고작 택배기사 된 거 좋아하는 꼴이 우습다는 글을 썼더라고요. 아내의 이중성에 소름이 끼치고 뒤통수를 3개 맞은 듯한 느낌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을 향해 입에 담기도 험한 욕들이 난무한 글들을 보고 전 곧장 화장실로 달려가 오바이트를 했어요. 아내가 글을 올리면 그 밑에 댓글로 모르는 사람들이 더 심하게 제 부모님을 욕했고 그런 모습에 제가 못나 사람을 잘못 만난 탓에 괜히 엄한 부모님이 욕을 먹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아내의 짐을 제 손으로 싸 아내가 오기만을 기다렸고 저녁이 지나서야 뒤늦게 온 아내를 끌고 처가로 갔습니다. 제 손에 붙잡혀 오는 내내 아내는 이거 놓으라며 소리쳐댔지만 개의치 않고 장모님과 장인어른 앞에까지 데려갔고
시원하게 이혼을 선언했어요. 저 이렇게까지 이중인격자와 같은 사람과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딸, 반품합니다. 데려가세요. 그리고 제가 빌려드린 돈 3억 다시 돌려주세요. 뭐? 3억? 그게 무슨 소리야? 아내는 제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슨 소린지 물었어요. 사실 아내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처가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 장인어른께서 아내 몰래 처가로 와달라며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날 저는 처가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잘 사는 것처럼 보였던 처갓집은 알고 보니 월세로 새 들어 사는 거였고, 장인어른의 벌이가 나쁘지 않다고 해도 워낙 씀씀이가 해픈 장모님과 아내, 그리고 아내의 남동생인 처남 때문에 변변찮은 자기 집 하나 없이 지금껏 새 들어 살았다며 진실을 말해주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뿐인 처남이 도박에 빠지는 바람에 큰 빚을 지게 됐고, 당장 집이라도 빼서 보증금으로 남아 어떻게든 해야 하나 싶은데 그렇게 길거리에 나앉을 수 없겠다며 급한 대로 제게 3억만 빌릴 수 있는지 물었죠. 제 두 손을 꽉 잡고는 사정사정하며 부탁하는데 거절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마침 제 수중에는 결혼 전에 부모님이 주셨던 통장이 있었고 지금 사는 집을 구매하고도 통장 안엔 어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었기에 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금액이 큰 만큼 변호사를 통해 법적 효력이 있는 차용증을 썼어요. 아내에게는 지금껏 들었던 말은 모두 비밀로 해달라던 처부모님의 말씀에 계속 비밀로 한 채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죠. 역시나 아내는 처가가 월세 사는지도 모르고 있는 눈치였어요. 전 아내의 물음을 무시한 채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제 핸드폰을 꺼내 아내의 노트북에서 찍은 커뮤니티 글들을 보여줬고 한 번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껏 저 사람이 인터넷상에서 쓴 저희 부모님에 관한 글들입니다. 보세요. 다 욕뿐이에요. 저희 부모님 비록 돼지 키우며 누추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어 행색이 좋아 보이진 않아도 전혀 부족하지 않게 버세요. 시골이지만 갖고 있는 땅도 꽤 많고요. 아내는 그런 줄도 모르고 양돈 농장 한다고 무시나 하고 그렇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 저도 이제 싫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제 말에 제 핸드폰 속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장인어른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 아내에게 다가가 아내 뺨을 때렸어요. 이 못난 것, 내가 너를 이렇게 가르쳤니? 겨우 벌어먹는 살림의 하나뿐인 딸이라고 갖고 싶다는 거 다 사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줬건만 이렇게 부모 망신을 시켜? 이 멍청한 것. 부모가 사는 집이 자가인지 월세인지도 모르면서 괜히 콧대만 높아져서는 어휴, 이게 다 내 잘못이지. 내 잘못이야. 순식간에 벌어진 장인어른의 행동에 장모님은 여보하며 장인어른을 말렸고 급기야 본인 가슴을 치며 자책하시던 장인어른은 이내 제 앞에 무릎을 꿇어 보이셨어요. 정서방, 내가 정말 미안하네. 이게 다 잘못 교육한 내 잘못이야. 내 3억은 어떻게든 갚겠네만 딸아이와의 이혼은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안 되겠나? 저 딸년을 자네 아니면 누가 데리고 살겠나? 장인어른의 모습에 마음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아내의 지금껏 행동들을 다시 곱씹으며 장인어른을 일으키며 단호하게 죄송하다 말을 전했고 아내의 짐은 마저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며 처가를 나섰습니다. 아내는 충격을 크게 받았는지 그 모습 그대로 굳은 채 제가 처가를 빠져나갈 때까지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후 저는 가차없이 이혼 서류를 보냈고 행여나 아내가 집에 들어올까 도어락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는 솔직히 있던 일들을 모두 말하면 행여나 상처를 받으실까봐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없었고 그저 결혼 후 다툼이 잦아져서 갈라서기로 했다는 말만 전했어요. 제 이혼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 부모님은 결혼한 지 얼마 되었다고 이혼을 하냐며 말리셨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셨는지 아이 생기기 전에 잘 갈라섰다는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하여 저희는 현재 협의 이혼 신청까지 들어갔고 숙려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내는 이제 와서 제게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며 싹싹 빌었죠.
그런 아내를 떼어냈지만 계속 미안하다고 울며 불며 매달리는데 마음이 약해지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커뮤니티에 쓰인 아내의 속마음을 다 알아버린 뒤 배신당한 그 마음은 절대 씻기지 않는 상처로 남게 됐고, 그렇기에 아내를 용서하기 어려웠어요. 또한 아직까지도 처가에 빌려준 3억은 돌려받지 못했는데요. 주변 지인들은 무조건 받아내라 하는데, 돈을 빌려준 사실을 알고 있던 부모님은 그냥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주라고 합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장장 3억이라는 돈인데 부모님 말대로 그간 정을 생각해 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냉철하게 돌려받는 게 맞는 건지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린 상태예요. 이런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된 것인데요. 글솜씨가 좋지 않아 제 사연이 미숙하게 들렸을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해 사연을 써보니 너무 질타하지 마시고 따뜻한 응원 부탁드릴게요. 제 고민에 관한 많은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 사연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분들은 없기를 바라며 사연을 마칩니다. 지금껏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